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이 순식간에 지갑 전쟁터로 변하는 순간 남자의 노후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녀의 눈길은 당신의 얼굴이 아닌 통장 잔고에 고정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생활비, 병원비, 자식에게 줄 돈까지 요구가 쏟아집니다. 거절하면 울며 불며 죄책감을 심고 들어주면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은 연금을 모두 빼앗기고 결국 카드빚에 시달리다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달라붙는 여자는 당신을 배우자가 아닌 ATM으로 취급합니다. 남은 인생을 돈을 퍼주는 하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존엄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끝까지 보셔야 당신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가난한 여자는 생활비 국어를 일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했지만 결혼 후 매일 아침 들려오는 말은 생활비 좀 더 줘요였습니다. 부드러운 부탁에서 시작된 말은 어느새 날카로운 요구가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의 삶을 옥죄는 쇠사슬로 바뀝니다. 남자는 사랑받는 남편이 아니라 매달 돈을 내놓아야 하는 인출기로 전락합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김기현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는 가진 게 없었고 김 씨는 연금으로라도 함께 살면 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그녀의 입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생활비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쌀이 떨어졌다. 공과금 내야 한다. 친구들 모임에 갈 돈이 필요하다. 김 씨가 힘들다고 말하면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당신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결국 그는 매달 연금을 통째로 내주고도 모자라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뜯기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생활비 구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박정호 씨는 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생필품 때문이라 했지만 점점 요구는 커졌습니다. 명절 선물, 친척 경조사비, 심지어 자식에게 줄 용돈까지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죄책감을 심어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다 당신 탓이에요. 결국 박 씨는 집을 팔아 생활비로 충당했지만 아내의 요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과도 멀어지고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사는 이성호 씨는 재혼 후 매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생활비 좀 더 줘요. 아내는 일할 의지도 없었고 집안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의 지갑만 바라봤습니다. 생활비를 조금만 줄여도 싸늘한 표정으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에게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안 준다며 뒷담화를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는 점점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에서 존중받기는커녕 돈줄로만 취급당했습니다. 그는 사람 대접받고 싶어 재혼했는데 매일 돈 얘기만 들으며 사는 게 지옥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가난한 여자와 재혼하면 생활비 구걸은 일상이 됩니다. 아침마다 시작되는 돈 얘기, 저녁마다 이어지는 불만, 밤마다 쏟아지는 원망은 남자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생활비라는 말은 애정 어린 대화가 아니라 차갑고 잔인한 요구로만 남습니다. 결국 남자는 지쳐 쓰러지고 건강은 망가지며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활비 구걸이 일상이 되고 사랑은 사라지고 남은 건 끝없는 요구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따뜻한 동행일지 몰라도 현실은 매일 돈을 내놓아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남은 노후를 돈 퍼주는 하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이 잔혹한 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여자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활비 구걸의 무대일 뿐이고 남자의 인생은 결국 지갑만 털린 빈 껍데기로 끝나고 맙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노년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계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외로움에 흔들린 남자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 줄 여자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여자의 눈에 비친 남자는 연인이 아니라 생활비를 책임져 줄 수단일 뿐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함께 하자던 그 미소는 시간이 지나면 냉정한 계산으로 바뀌고 사랑의 언어 대신 이번 달 생활비 언제 줄 거냐는 말만 남습니다. 결국 남자는 배우자가 아닌 은행 지점장이 되고 노년의 삶은 파괴됩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김종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가난한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아내는 매달 연금 전액을 요구했고 자식들에게 보낼 돈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거절하면 눈물을 쏟으며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한테 기대냐며 죄책감을 심어줬습니다. 결국 김 씨는 마지못해 지갑을 열었고 그때부터 결혼은 사랑이 아닌 생계 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내가 원한 건 사랑이었는데 내가 된 건 밥줄이었다고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부산 동네에 사는 박상현 씨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재혼 직후부터 내가 돈이 없으니 당신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자신의 빚까지 떠넘겼습니다. 박 씨는 평생 아껴 모은 공무원 연금으로 겨우 살았지만 아내의 지출은 끝이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 여행 경비까지 남편 이름으로 결제하며 당신이 있잖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카드빚에 시달리다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자식들마저 아버지를 비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붙잡힌 결혼이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이철민 씨는 더 안타까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일할 의지도 살림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의 지갑만 의지해 살았고 생활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함을 질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돈을 제대로 안 준다며 뒷담화를 퍼뜨렸습니다. 결국 이 씨는 동네에서 인색한 노인으로 소문까지 났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모욕까지 떠안은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여자가 노년 재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랑이 아닙니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녀들에게 재혼은 연금과 집, 그리고 남자의 마지막 노후 자금을 끌어올 기회일 뿐입니다. 문제는 남자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줄 알고 들어간 결혼 생활이 사실은 지갑을 털리는 악몽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노후는 돌이킬 수 없게 망가져 있습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사랑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남자의 인생을 갉아먹으러 옵니다. 노년의 재혼이 행복이 될 거라는 착각은 당신의 통장을 바닥내고 자존심을 짓밟으며 결국 홀로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사랑이 아닌 생계 수단이 되어버린 재혼은 남은 인생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덫일 뿐입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속았다고 욕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선택한 재혼이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었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채는 건 바로 자식들입니다. 아버지를 걱정하기는커녕 왜 저런 여자한테 휘말리냐며 노골적으로 욕을 퍼붓습니다. 자식의 눈에는 아버지가 사랑이 아닌 함정에 빠져 돈과 인생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노인으로만 보입니다. 결국 자식과의 관계까지 무너지고 남은 노후는 가족과 갈라져 외롭고 비참해집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김태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가 싫어 가난한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란 자식들도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새 아내가 매달 연금을 통째로 가져가고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모두 요구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속으셨어요? 저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붙은 겁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장은 텅 비고
자식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닌 속아 넘어간 노인으로만 남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영호 씨의 사례는 더 비극적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책임져야 했고 심지어 자기 빚까지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자식들은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이라는 말에 눈이 멀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안은 파탄 났습니다. 딸은 눈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아니라 사기에 걸린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으세요? 그날 이후 자식들은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박 씨는 사랑을 얻기는커녕 가족을 잃고 외롭게 남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이종혁 씨는 재혼 후 자식들에게 더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뿐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내 아버지 돈이 부족하니 너희가 좀 보태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이 씨에게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욕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씨는 자식에게 존경받기는커녕 속아 넘어간 불쌍한 노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자식들에게 욕을 먹는 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평생 쌓아온 부정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가난한 여자와의 재혼은 자식의 눈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로만 비칩니다. 아버지가 속았다는 인식은 가족을 갈라놓고 결국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은 자식들에게는 어리석은 사기로 비칠 뿐입니다. 결국 아버지라는 이름은 욕을 먹고 존경은 무너지고 가족은 등을 돌립니다. 남은 인생 자식의 눈에 바보 같은 아버지로 기억되며 고독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착각에 빠진 재혼은 결국 당신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당신 자신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결정이 됩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남자는 결국 지갑만 남고 사람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반엔 따뜻한 말과 다정한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자의 얼굴을 보는 눈빛은 차갑게 변합니다. 그녀의 관심은 남편이라는 사람보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통장 잔고, 카드 한도에만 꽂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자는 남편도 동반자도 아닌 돈을 대주는 기계로 전락합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재호 씨는 아내와 사별 후 외로움에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정을 나누며 함께 늙어가는 동행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도 안 돼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매일같이 생활비, 병원비, 용돈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김 씨가 힘들다고 말하면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남자니까 당연히 벌어온 돈으로 나를 책임져야 해.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아니라 지갑이었음을.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참혹했습니다. 부산 영도에 사는 정명수 씨의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은퇴 후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출을 늘렸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명품 화장품을 집어들었고 친구들과 모임에 나갈 땐 체면을 세운다며 고가의 옷을 사달라 했습니다. 정 씨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면 아내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깟 돈이 아깝냐. 결국 그는 사람으로서 존중받기는커녕 돈줄로만 취급당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불쌍하게 바라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이성환 씨는 재혼 후 더 큰 굴욕을 겪었습니다. 아내는 집안 살림엔 관심 없고 오직 지출 관리에만 열중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그의 눈치를 보며 독촉했고 돈이 모자라면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씨는 점점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에서 대화의 주제는 늘 돈이었고 아내의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지갑이었다고 한탄했습니다. 남자의 노년은 존엄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여자와 재혼하면 존엄은 무너지고 지갑만 남습니다.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그저 생활비를 대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결국 남은 건 비참한 뿐입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결국 돈으로만 이어지고 남자는 지갑만 남은 껍데기가 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손을 잡지 않고 당신의 통장을 움켜쥡니다. 노후의 마지막 길에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한 채 돈줄로만 살아가고 싶지 않다면 이 잔혹한 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닌 돈에 매달린 재혼은 남자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무덤과도 같습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여자의 생활비 타령은 평생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시작합니다. 함께 살면 내가 더 알뜰하게 할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요. 사랑을 나누려 했던 결혼은 결국 돈을 요구하는 전쟁터로 변하고 남자는 지쳐 쓰러집니다. 서울 소초에 사는 김영만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려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김 씨는 연금으로라도 함께 살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매일 생활비 타령이 시작됐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일할 수도 없고 생활비는 다 당신 몫이잖아요. 김 씨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매달 연금을 몽땅 내주고도 모자라 카드비까지 짊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사랑받는 게 아니라 뜯기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김 씨는 이미 늦게 깨달았습니다. 생활비 타령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산 진구에 사는 박정우 씨의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재혼한 아내는 늘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장보는 비용이었고 나중엔 자식 결혼 자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느냐는 말로 죄책감을 심어줬습니다. 결국 박 씨는 집까지 팔아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입에서는 고마움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요구만 쏟아졌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아버지를 떠났고 남은 건 빚더미와 원망뿐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이재호 씨는 더 비참했습니다. 아내는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밤마다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이 씨가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 돌아오는 건 싸늘한 말뿐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디서 돈을 벌어 오냐, 당신이 다 내야지. 결국 이 씨는 남편이 아니라 돈줄이 되었고 집 안에서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사람 대접받고 싶어 재혼했는데 매일 돈 얘기만 들으며 사는 게 지옥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여자와 재혼하면 생활비 타령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남은 건 끝없는 요구뿐입니다. 연금은 순식간에 바닥나고 건강은 스트레스에 무너지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끊어집니다.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건 애정 어린 말이 아니라 돈 더 줘라는 차가운 요구뿐입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활비 타령은 평생 이어지고 그 결혼은 남자의 삶을 갉아먹는 덫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따뜻한 동행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매일 돈을 요구받는 전쟁터입니다. 남은 노후를 돈 퍼주는 하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이 잔혹한 진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재혼은 결국 남자를 빈 지갑으로 만들고 사람으로서의 존엄마저 빼앗아 갑니다. 늙어 가난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 6번째 이유는 여자의 생활비가 전부 남자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동행이라는 말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녀의 생활비, 병원비, 자식에게 보내는 돈까지 모두 당신의 어깨로 넘어옵니다. 남은 노후를 함께 나누자던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결국 당신은 지갑만 털리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성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로운 마음에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고
매달 생활비는 고스란히 성호 씨의 연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 여겼지만 점점 요구는 늘어났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휴대폰 요금까지 전부 성호 씨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여자 혼자 살 때는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는데 당신이 있으니 당연히 생활비는 다 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게 아니라 돈줄로 취급당하고 있음을. 결국 그의 통장은 바닥났고 자식들까지 왜 그렇게 무모한 재혼을 했냐며 등을 돌렸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문규 씨의 사례는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부인과 살며 행복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내는 집안장을 모두 남편 돈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연금은 적으니 당신이 당연히 내야 한다는 말에 반박조차 못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 빚까지 생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몰래 사치품을 구입하고 친구들에게 체면을 세우기 위해 남편 명의 카드를 마구 사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 씨는 내가 사랑한 건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끝없는 지출이었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대구의 이연수 씨는 재혼 후 더 가혹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일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동네 친구와 수다를 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당연히 남편 몫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벌리면서 당신 아버지가 다 내줄 수 있는데 왜 내가 돈을 써야 하느냐는 식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씨는 결국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부담에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졌고 병원비까지 늘어났습니다. 돈도 건강도 자존심도 한꺼번에 잃은 것입니다. 남자의 노후는 단순한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평생 일에 모아둔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자와 재혼하면 그 생명줄이 순식간에 끊어집니다. 그녀의 생활비가 곧 남자의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공허한 울림일 뿐 결국 남는 건 지출과 빚 그리고 고통뿐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남자라면 반드시 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생활비라는 덫에 걸린 순간 당신의 인생은 통장과 함께 고갈될 뿐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남자를 붙잡는 여자에게 노후를 맡긴다면 기다리는 건 파괴된 삶뿐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생각보다 더 끔찍한 현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함께 산다는 건 곧 끝없는 전쟁입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잔소리, 사소한 말실수에 날아드는 비수 같은 말, 멈추지 않는 갈등의 폭풍. 그 속에서 노년은 천천히 부서집니다. 병보다 무섭고 가난보다 치명적인 건 바로 사람과의 충돌입니다. 외로움이 두렵다며 억지로 함께 살면 결국 내 삶은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말싸움도 끝없는 눈치도 사라집니다. 고요한 하루, 단순한 집안일, 자유로운 선택. 그것이 쌓여 진짜 행복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노년에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아울러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첫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조용히 늙어갈 수 있는 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바로 시끄러움입니다. 집안의 다툼, 끝없는 요구, 멈추지 않는 참견. 그 소음 속에서 늙어간다는 건 잔인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고요해야 할 노년이 전쟁터 같은 소리로 가득 채워지면 정신은 피폐해지고 몸은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달라집니다. 침묵이 집안을 채우고 그 침묵이 곧 평화가 됩니다. 조용히 늙어간다는 건 더 이상 아무도 주지 못하는 마지막 남은 호사입니다. 대전에서 사는 윤명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롭다는 이유로 아들과 며느리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삶은 무너졌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손주의 울음소리,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 TV 소리를 크게 틀어대는 가족들.
그녀는 작은 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매일 전쟁 같은 소리에 시달렸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또 아프세요? 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고, 한숨을 쉬면 집안 분위기 흐린다며 눈총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귀마개로도 막을 수 없는 건 마음속의 소음이었습니다. 윤 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친구에게 흘린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고요를 잃었어. 늙어간다는 건 조용히 사라지는 건데 매일 싸움과 소음 속에서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 결국 그녀는 아들 집을 나와 원룸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엔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조용함이 호사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외로움은 참을 만하지만 소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야. 부산에 사는 최성호 씨 역시 충격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이 두려워 딸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들려오는 건 잔소리와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 문 좀 조용히 닫으세요. 아버지, 물컵은 이렇게 놓으셔야죠. 심지어 TV를 보다가 웃기만 해도 아버지, 애들 자는데 왜 소리 내세요? 라는 핀잔이 이어졌습니다. 노년은 조용히 늙어가야 하는 시기인데 그는 오히려 자신이 시끄러움의 원인으로 몰렸습니다. 침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집안에서 그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손주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넸다가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제발의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그는 집 안에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된 그의 내면은 시끄러운 수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새벽마다 바닷가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한 건 사람들과의 동거가 아니었어. 나는 단지 조용히 늙어갈 권리를 원했을 뿐이야. 혼자 산다는 건 외롭지만 동시에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야말로 늙어가는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호사입니다. 시끄러운 갈등, 불필요한 잔소리, 눈치 주는 소리에서 벗어나 오직 내 숨소리만 가득한 공간에서 늙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두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남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건 내 짐이 아니라 남의 짐입니다. 자식의 빚, 손주의 학원비, 형제의 부탁, 친구의 하소연. 결국 남의 인생을 대신 떠안으며 내 인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 노년은 사라지고 남의 삶만 짊어진 채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남의 불행은 내 몫이 아니고 남의 고통은 내 짐이 아닙니다. 오직 내 삶, 내 하루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광주에 사는 이정희 씨는 평생을 남의 짐을 짊어진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은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노년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술에 취해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번만 버티면 돼. 라며 손을 벌렸습니다. 카드빚, 세금 체납, 심지어 사채까지 그녀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정희 씨는 결국 수십 년 모은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내가 왜 아들의 인생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거야? 결국 그녀는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입니다. 더 이상 감당하지 마세요. 아니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녀는 결국 아들을 떠나 홀로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끔찍한 건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였어. 혼자가 된 지금이 오히려 해방이야. 부산에 사는 김상호 씨의 사례는 더 비극적입니다. 그는 평생 자식과 손주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손주의 학원비를 대주고 며느리의 생활비까지 책임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참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다 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그의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쓸 돈 한 푼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심각합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없어 밥마저 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은 그가 병든 줄조차 몰랐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에도 조금 더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 씨는 결국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는 가까운 지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인생만 떠안고 살다 갔다. 내 인생은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어. 남의 인생을 짊어지는 순간 내 노년은 사라집니다. 자식의 실패, 형제의 욕심, 친구의 하소연을 대신 떠안다 보면 결국 내 건강, 내 돈, 내 평화까지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남의 고통은 더 이상 내 몫이 아닙니다. 빚도, 갈등도, 하소연도 내 집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오직 내 하루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남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는 무게는 끝내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비로소 내 어깨 위의 짐이 사라지고 늦게라도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죽는 순간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진짜 비극은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순간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고 며느리의 허락을 받고 남의 일정에 맞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참을 수 있습니다. 정작 견딜 수 없는 건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남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비록 쓸쓸할지 몰라도 내 죽음의 순간까지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은숙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바쳤지만 정작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의 삶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혼자 두면 불안하니까 우리랑 같이 살아요. 라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곧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이윤숙 씨는 밥을 먹는 시간조차 마음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엄마 건강 생각 안 하세요? 라는 핀잔이 반찬을 하나. 잘못 집어 먹으면 엄마 이건 아이 거예요. 라는 비수가 날아왔습니다. 그녀의 집이었지만 그녀는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아들은 엄마 병원비는 이렇게 쓰셔야죠. 라며 모든 결정을 대신했습니다. 그녀가 토해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의 하녀였고 이제 늙으니 환자일 뿐이야. 내 삶의 주인은 단 한 번도 나였던 적이 없어. 결국 이윤숙 씨는 아들 집을 떠나 홀로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외롭다고 했던 첫날 밤 그녀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내가 뭘 먹을지, 언제 잘지, 어떻게 늙을지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다. 죽음의 순간까지 내 주권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혜남 씨의 사례도 뼈아픕니다. 그는 은퇴 후 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처음엔 효심 가득한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삶은 족쇄에 묶였습니다. 집안의 자빌은 그의 몫이었고 TV를 보다가 웃으면 아버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는 핀잔이 날아왔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하면 어디 가세요?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성년자가 된 것처럼 감시당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병원에서 왔습니다. 정 씨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는데 딸은 그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그때 정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남이 정하냐? 결국 그는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원룸을 얻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일기를 쓰며 말했습니다. 비록 혼자 늙어가지만 이 순간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의 말은 노년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고독의 선택이 아니라 존엄의 선택입니다. 자식의 허락 아래 늙는 것보다 내 결정 속에서 늙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죽음을 기다리는 건 지옥이고 고요 속에서 내 뜻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건 축복입니다. 네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상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을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건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날아드는 말의 칼날입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아버지, 왜 그렇게 고집하세요? 라는 한마디가 칼처럼 꽂혀 며칠 밤을 뒤척이게 만듭니다. 친구의 뒷담화, 자식의 무심한 말, 형제의 차가운 눈빛, 피를 나눈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모르는 이에게 맞는 주먹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상처 줄 사람도 없고 눈치 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내 말, 내 마음만 존재합니다. 그 고요가 곧 평화이고 상처 없는 삶이 곧 행복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김명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롭다는 이유로 자식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못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엄마, 또 어디가 아프세요? 라는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칭찬을 했다가 며느리에게 비교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모든 말이 불편한 말로 취급되는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 살고 있는데도 죄인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상처가 돼. 내 입은 이미 다쳤고 내 마음도 다쳤어. 김 씨는 결국 자식의 집을 떠나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외로움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가족에게 상처받으며 사는 건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부산 사구에 사는 최재호 씨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은퇴 후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우정이 아니라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는 늘 그의 자식을 흉보며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야, 내 아들은 아직도 자리 못 잡았냐? 우리 애는 벌써 집 샀어. 또 다른 친구는 뒤돌아서 그의 가정사를 온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최 씨는 결국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라는 인간들이 내 가슴에 칼을 꽂았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있겠지만 가까운 사람이라 더 아팠다. 그 후 그는 술자리를 끊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혼자가 된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 마음에 상처 주지 않아.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늙어가지만 그게 오히려 축복이더라. 노년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피로만 남깁니다. 자식은 무심한 말로 가슴을 찢고 친구는 뒷담화로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형제는 돈 문제로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달라집니다. 상처 줄 인간이 사라지고 오직 내 마음만 남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들리는 건 TV 소리와 내 호흡뿐입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진짜 평화입니다. 외로움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인간관계의 상처는 죽는 날까지 남습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그 상처에서 해방되고 비로소 내 노년은 평온해집니다. 다섯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사생활이 완벽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사치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내 시간, 내 공간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얽혀 살면 그 마지막 사치조차 빼앗깁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났는지, 밥을 뭘 먹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까지 낱낱이 노출됩니다. 내 인생인데도 늘 감시당하고 내 집인데도 늘 침입당하는 기분. 결국 그 속에서 사생활은 산산조각 나고 마음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누구의 눈치도 간섭도 질문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곧 법이고 내 공간이 곧 성입니다. 사생활이 완벽히 보장된다는 건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유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최영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효심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엄마가 혹시 쓰러질까봐. 그러나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그녀가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으면 아들은 바로 전화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또 드세요? 건강 생각 안 해요? 손주도 무심코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뭐 하세요? 문 잠그면 안 돼요. 그녀는 결국 자기 방에서조차 자유를 잃었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러 갔을 뿐인데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 요즘 건강이 안 좋아요라고 떠들었습니다. 사적인 일이 동네에 퍼져버린 순간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 공간이 없어. 내가 뭘 하든 다 들키고 다 간섭당해. 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 결국 최 씨는 아들의 집을 떠나 혼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한 말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내 방에서 문을 잠그고 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일 줄 몰랐다. 부산 남구에 사는 박영수 씨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뒤 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의 사생활을 무자비하게 침범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누구 만나세요? 라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녁에 방에 들어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면 아버지 뭐 하세요? TV 같이 보시죠. 라며 억지로 불려 나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은행 통장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지켜보며 아버지, 그 돈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라며 간섭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기운에 딸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이지 내 죄수가 아니다. 왜 내 삶의 모든 걸 보고해야 하냐? 그 후 그는 심장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말은 잔혹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로 인한 우울증이 겹쳤습니다. 결국 그는 딸의 집을 떠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된 그는 매일 새벽에 산책을 나가고 밤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며 지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누구도 묻지 않아. 그게 이렇게 큰 자유인지 몰랐어. 그의 말은 사생활의 가치를 증명하는 비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비밀이 곧 평화입니다. 6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생활비 계산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거운 족쇄는 돈입니다. 버는 건 줄고 나가는 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그 족쇄가 풀립니다. 먹을 만큼만 사면 되고 쓸데없는 지출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족과 얽혀 살면 생활비는 미궁이 되고 계산은 끝없는 전쟁이 됩니다. 눈치 없는 지출, 통제 불가능한 소비, 끝없는 요구가 노년의 피를 말립니다. 결국 가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복잡한 생활비의 덫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혼자 살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내 손 안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그 단순함이 곧 마음의 평화가 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정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효도라 믿었던 동거는 곧 파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생활비를 조금 보탰지만 며느리와 손주의 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냉장고는 늘 가득했지만 그 채우는 돈은 모두 그녀의 연금이었습니다.
손주 학원비, 며느리의 취미 생활비까지 결국 김 씨의 지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조차 없어 약을 끊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연금으론 부족해요. 좀 더 보태 주셔야겠어요. 그 순간 김 씨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자산마저 남의 입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실. 그녀는 친구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활비 계산도 못하는 인생이 됐어. 내 돈인데 왜 내가 허락을 받았어야 하지? 결국 김 씨는 아들 집을 나와 혼자가 되었습니다. 원룸의 냉장고는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직 자신이 고른 음식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돈이 내 손에 남는다. 생활비가 단순해지니 마음이 가벼워졌어. 부산 서구에 사는 이성호 씨의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은퇴 후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은 처음엔 아버지 생활비는 저희가 다 챙길게요. 라며 효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든 지출이 그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심지어 인터넷 요금까지. 딸은 무심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이 사니까 공과금은 분담해야죠. 그러나 실제로는 분담이 아니라 정가였습니다. 손주의 스마트폰 요금, 외식비까지 고스란히 그의 연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이 끝날 때마다 통장은 텅 비었고 그는 술로 분노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병원비를 내지 못해 치료를 미루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생활비로 허덕여 건강까지 포기하실 겁니까?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과 얽혀 사는 한 생활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결국 그는 딸 집을 떠났습니다. 좁은 방에 홀로 남았지만 지출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졌습니다. 쌀 한 포대, 약값, 전기세, 가스비. 계산이 단순해지자 오히려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롭냐고? 아니, 나는 이제야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산다. 단순한 계산이 내 마음까지 구해냈다. 노년의 삶을 갉아먹는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얽힌 관계 속에서 끝없이 새어나가는 생활비의 덫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내가 버는 만큼 쓰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소비합니다. 통장의 흐름이 단순해지는 순간 마음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늙어도 퍼주면 효자 부모라 불릴 줄 아시죠? 아닙니다. 퍼주는 순간부터 당신은 호구가 됩니다. 남 챙기다 보면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으십니까? 돌아오는 건 배신과 무시뿐입니다. 노년의 삶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건 가난이 아니라 어리석은 퍼줌입니다. 이웃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자식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고 남의 체면을 지켜주려 내 돈과 내 품위를 내어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갈기갈기 찢깁니다. 충격적인 건 내가 희생할수록 고마움이 쌓이는 게 아니라 더 큰 요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늙어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이유, 오늘 그 잔혹한 6가지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늙어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내 노후 자금을 남에게 퍼주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은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밥을 먹고 약을 사고 병원에 가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남에게 내어주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무너집니다. 고마움은 돌아오지 않고 배신과 무시만 쏟아집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3세 최영자 씨는 아들이 집을 산다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노후 자금을 털어주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전부였습니다. 엄마, 고맙다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그것도 잠시. 아들은 몇 년 지나 새 집에 들어가고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바닥난 최 씨는 결국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퍼주며 아들의 성공을 도와줬지만 본인은 존엄을 잃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75세 박기호 씨는 친구의 사업을 돕겠다며 노후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실패했고 친구는 잠적했습니다. 남은 건 공허한 통장과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을 내 노후에 쓰지도 못하고 남손에 날려버렸다. 바보 같은 인생이었다. 반대로 단호하게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대전의 71세 김정자 씨는 딸이 남편과 갈등 끝에 집을 나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건 내 노후를 지키려고 있는 돈이다.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빚을 져서라도 내가 해결해라. 딸은 처음엔 원망했지만 결국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자립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내줬다면 딸은 더 약해졌을 것이다. 지켜낸 건 내 돈이 아니라 내 품이었다. 또 다른 사례. 전북 전주의 72세 이호철 씨는 손주의 유학비를 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손주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한다면 장학금을 따내라. 나는 내 노후를 팔아 내 길을 열어주진 않는다. 손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공부에 매달려 스스로 장학금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할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노후 자금을 지킨 것이 결국 손주의 정신까지 바로 세운 것입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이고 생명입니다. 그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약을 살 수 있고 추운 겨울 난방을 틀 수 있습니다. 남에게 퍼주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초라해집니다. 퍼준 상대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라며 요구만 더 커집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아무리 가까운 자식이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고마움을 바라며 퍼주는 순간 그 돈은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고 무시와 멸시로 돌아옵니다. 노후 자금이 무너지면 당신의 존엄은 무너집니다. 이제는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 마지막 생명줄이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내 노후 자금을 잃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방패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늙어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두 번째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남에게 퍼주는 것입니다. 노년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평생 땀과 눈물로 지켜낸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담보로 잡히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남을 도우려 했던 선의가 결국 내 집 문 앞에서 쫓겨나는 비극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장명자 씨는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돈이 급하다고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만 대출 좀 받아주세요. 성공하면 콥절로 갚을게요. 결국 장 씨는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고맙다며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사업은 실패했고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은행 독촉장이 날아들고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장 씨는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쫓겨나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던 선택이 결국 본인을 파괴한 겁니다. 부산의 76세 김동철 씨는 친구를 돕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형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몇 달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도망치듯 사라졌고 남은 건 김 씨 이름으로 된 빚뿐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에 연금은 바닥났습니다. 결국 집을 빼앗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호구라 불렀습니다. 정과 의리로 지킨 친구가 결국 그의 노후를 송두리째 갉아먹은 것입니다. 반대로 단호하게 끄는 이도 있습니다. 대전의 71세 오미자 씨는 딸이 엄마, 전세 보증금이 급해요.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세요 라며 울며 부탁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내 마지막 숨통이다. 그걸 담보로 내주면 나는 길바닥에 나앉는다. 딸은 처음엔 냉정하다며 등을 돌렸지만
결국 스스로 맞벌이를 하며 집을 마련했습니다. 오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집을 내줬다면 지금 딸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거절이 결국 자식까지 살린 거였다. 또 다른 사례. 전남 광주의 72세 박기호 씨는 손주의 유학비를 위해 집 담보 대출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옆집 노인이 충격적인 고백을 해줬습니다. 나도 그 길 걸어봤어. 결국 집 잃고 손주도 돌아오지 않더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박 씨는 대출을 포기했습니다. 손주는 처음엔 실망했지만 결국 국내 대학에 진학해 장학금을 받으며 오히려 더 독립심을 키웠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내 집을 지킨 게 결국 내 손주에게도 본이 됐다. 집을 담보로 퍼주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의 붕괴입니다. 내 집은 내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은행 독촉에 시달리고 남의 집 월세살이에 쫓기며 남은 생을 살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라며 요구만 늘어납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내 집은 내가 살아온 증거이자 노년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남을 위해 담보로 내놓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늙어서 집을 잃는 건 단순히 벽과 지붕을 잃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역사, 당신의 존엄, 당신의 삶 전체를 잃는 것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퍼주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남이 아닌 은행의 손에 넘어갑니다. 남은 시간 지켜야 할 건 남의 부탁이 아닙니다. 바로 내 집, 내 노후, 내 존엄입니다. 늙어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세 번째는 내 자식들에게 본이 안 되게 퍼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건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모른 채 퍼주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망가뜨림입니다. 자식은 고마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무책임과 탐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퍼줌이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되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윤미자 씨는 평생 전략하며 모은 돈을 아들에게 아낌없이 퍼줬습니다. 집 장만할 때, 사업할 때, 심지어 카드값이 모자란다고 할 때도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아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무책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윤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퍼준 건 돈이 아니라 자식의 미래를 갉아먹는 칼이었다는 걸. 부산의 75세 박철수 씨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손주 학원비부터 며느리의 쇼핑비까지 대신 내줬습니다. 처음엔 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서로 돕는다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더 당연하게 요구했고 박 씨가 거절하면 아버지가 인색하다는 말까지 돌아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주에게도 잘못된 본을 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가 늘 돈을 내주니 부모에게조차 의존하는 버릇을 배웠습니다. 결국 퍼줌은 사랑이 아니라 세대를 망치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단호하게 선을 그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의 71세 정혜자 씨는 아들이 결혼 후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가정은 내가 지켜라. 나는 내 노후를 지킬 거다. 처음엔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들은 스스로 서야 했고 결국 스스로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돈을 퍼줬다면 지금 내 아들은 철부지로 남았을 것이다. 거절이야말로 최고의 본이었다. 또 다른 사례. 인천의 70세 김동현 씨는 손주 돌봄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너희가 함께 키워야 애가 부모 책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매정하다고 했지만 손주는 오히려 부모와의 애착을 더 튼튼히 쌓았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안 퍼준 게 결국 손주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됐다. 노년의 자식에게 퍼주는 건 사랑처럼 보이지만
본이 되지 않는 퍼줌은 독이 됩니다. 자식은 책임을 배우지 못하고 손주는 당연히 기대는 습관만 배우게 됩니다. 퍼주는 순간은 뿌듯할지 몰라도 결국 자식은 의존을, 손주는 버릇을, 부모는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이제는 냉정해야 합니다. 내 자식에게 보여줘야 할 건 무조건적인 퍼줌이 아니라 책임과 절제의 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퍼주며 사랑을 증명하려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노년은 본을 남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 자식이 평생 배워야 할 건 부모의 퍼줌이 아니라 부모의 절제입니다. 본이 안 되는 퍼줌은 결국 내 인생도 망치고 자식 인생도 망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남은 시간 내 행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값진 본입니다. 늙어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네 번째는 내 노년의 품위를 버려가며 퍼주는 것입니다. 돈을 내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존엄을 무너뜨리며까지 남에게 맞추는 일입니다. 밥값조차 아끼며 내 몸을 굽히고 내 얼굴에 침을 맞아도 웃으며 지갑을 여는 순간 당신의 품위는 사라지고 맙니다. 노년의 마지막 무대는 존엄이어야 하는데 퍼줌은 그 존엄을 짓밟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4세 김순애 씨는 모임에서 늘 밥값을 냈습니다. 어머님이 제일 연세 많으시니라는 농담에 웃으며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몇 번은 체면이었지만 그 체면이 반복되자 모임은 김 씨가 계산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았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모자라 집 전기세까지 밀렸습니다. 품위를 지킨답시고 돈을 퍼주다. 정작 본인의 삶은 구차해진 것입니다. 부산의 75세 오태식 씨는 손주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다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원하던 장난감을 못 사주면 체면이 구겨진다며 국민연금까지 당겼으며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손주는 고마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는 안 사주면 안 되는 분이라며 요구만 늘어갔습니다. 결국 오 씨는 병원 비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고 손주에게도 존경을 잃었습니다. 품위를 잃어가며 퍼준 결과는 사랑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반대로 단호하게 품위를 지킨 이도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71세 이정자 씨는 동네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선배님, 이번에도 내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은 계산기만 두드리라고 있는 게 아니다. 오늘은 각자 내 몫을 내라. 순간 분위기는 싸늘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두 각자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위를 지키니 오히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또 다른 사례. 대구의 70세 박진호 씨는 결혼한 딸 부부가 늘 경제적 도움을 요구할 때마다 들어줬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로서 품위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위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에도 좀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정도는 도와주셔야죠. 존중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신이 더는 아버지가 아니라 돈줄로 취급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내 품위는 내 돈보다 소중하다. 더 이상은 없다. 그리고 나서야 가족 간의 균형이 회복됐습니다. 노년의 품위는 금액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남에게 무릎 꿇으며 남의 눈치 보며 지갑을 여는 건 존엄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하찮게 만드는 굴욕입니다. 퍼주며 얻는 건 칭송이 아니라 무시와 당연함 뿐입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체면이나 타인의 인정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품위를 지켜야 마지막까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 노년의 품위를 버려가며 퍼주는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비참하게 찢어집니다. 당신이 남길 건 돈이 아니라 품위입니다. 그 품위를 잃으면 사랑도 존경도 행복도 사라집니다. 늙어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내 존엄입니다. 그것만은 어떤 이유로도 퍼주며 내던지지 마십시오.
늙어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다섯 번째는 내 양보가 당연시되게 퍼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배려는 미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보가 쌓이면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늘 내어주니까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내 양보는 권리처럼 취급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김영순 씨는 늘 마을 버스 자리에서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처음엔 칭찬도 들었습니다. 어르신 참 인자하시네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기대했습니다. 저 어르신 오시면 자리 비켜주실 거예요. 결국 그녀는 무릎 관절이 아픈데도 서서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산의 75세 정만수 씨는 동네 모임에서 늘 자신의 몫을 두세 배씩 부담했습니다. 어르신이니까요 라는 말에 웃으며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모임비를 일부러 적게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정 어르신이 메워주시잖아. 결국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돈이 모임비로 줄줄 새어 나갔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 양보는 그들에게 배려가 아니라 지갑이었음을. 반대로 단호하게 끊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의 71세 이정화 씨는 늘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아이 봐달라, 장을 봐달라, 병원 좀 같이 가달라. 하지만 어느 날 허리가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자 며느리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그럼 애는 누가 봐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 양보가 당연해졌구나. 병실에서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퍼주지 않겠다고. 퇴원 후 며느리의 부탁에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몫은 내가 해라. 처음엔 며느리가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스스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정화 씨는 말했습니다. 내 양보를 끊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바로 서더라. 또 다른 사례. 전남 목포의 70세 박호영 씨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늘 음료수와 간식을 사다 줬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경비원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왜 안 가져오셨습니까? 라는 말에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으로 시작된 행동이 어느새 의무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정성이 고마움이 아니라 권리가 될 때 그건 끊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노년의 양보는 고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보가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고 당연시될 때 그것은 자해입니다. 남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도 계속 퍼주는 건 결국 내 품위와 건강 그리고 노후를 갉아먹는 길입니다. 냉정해져야 합니다. 내 양보가 상대에게 배려가 아니라 권리로 굳어지는 순간 나는 이용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노년의 마지막 품격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단호히 끊어내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건 남의 편안함이 아니라 내 남은 삶입니다. 내 양보가 당연시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굴욕이고 자존심의 파괴입니다. 이제는 단호히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늙어 타인에게 퍼주며 살면 안 되는 여섯 번째는 내 불안을 키우며 퍼주는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빈 지갑이 아닙니다. 끝없이 커져가는 불안입니다. 그 불안을 달래보겠다고 남에게 퍼주기 시작하면 당신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퍼주는 순간은 잠깐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하지만 돌아오는 건 더 큰 불안과 더 깊은 후회뿐입니다. 결국 남의 배만 불려주고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나갑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정영호 씨는 늘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탁에도 무조건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자 퇴직금 일부를 내줬습니다. 손주 학원비가 모자란다 하니 적금을 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도와주니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곧 망했고 손주는 학원 다녀도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남은 노후 자금을 더 내줘야 하나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퍼준 만큼 안도는커녕 마음의 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부산의 68세 김정희 씨는 동네 경조사에 불안했습니다. 안 가면 욕먹지 않을까? 돈을 적게 내면 무시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살림을 쪼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체면이 아니라 씁쓸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이렇게 신경 쓰네라는 뒷말만 남았습니다. 김 씨는 불안 때문에 남에게 퍼주었지만 결국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만 깎아먹었습니다. 노년의 불안은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노리고 파고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속아 집을 담보로 내주는 사람들, 조금만 투자하면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불안은 선택을 흐리게 하고 지갑을 더 쉽게 열게 만듭니다. 그 결과 남의 인생은 채워지지만 내 인생은 무너집니다. 충청도에 사는 70세 박성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은 불안이 컸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혼자 사니 외롭지 않으세요? 저희랑 같이 하시면 덜 불안하실 거예요 라며 권한 다단계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내면서도 외롭지 않으니 괜찮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건 빚과 상처뿐이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불안에 휘둘려 퍼주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안심하려고 내준 돈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웁니다. 관계를 지키려 내민 정성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빌미가 됩니다. 결국 불안은 절대 퍼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년은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불안은 내가 다스려야 할 문제이지 퍼주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 때문에 남에게 퍼주면 내 인생은 끝없이 갉아먹히고 결국 초라하게 무너집니다. 퍼주는 순간 잠시 편해지는 듯 보여도 그 뒤엔 더 큰 불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